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154회 연말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오시는 고 박사님. 네, 고성국 박사님. 예. 네, 이거 책 판촉물이에요. 어린 왕자. 예. 어린 왕자가 목도리를 두르고 있다고. 받은 거예요, 그럼? 전원? 와, 이거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싸구려라는 얘기지. 중국산이라든지. 이게 비싼 거면 이렇게 다 뜯겨서. 네. 아니, 근데 다 줬는데 어울리는 사람만 하라 그래서 나만 하고 있는 거야. 아, 내려. 알겠습니다. 저는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저것을 보고 이제 어린 왕자를 떠올리라는 건데. 아, 예. 어떻게 저걸 보고 또 어린 왕자. 오 박사님 저걸 하면은 늙은 왕자지. 중전 왕자. 누가 만들 껴들래. 고맙습니다. 껴들 시간이 따로 있다고.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올해 뜻하지 않게 이제 큰 바람을 타가지고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판사로부터 감사패 대신에 감사패드를 이렇게 선물드렸습니다. 약오르죠?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에 입감이 됐습니다. 입감됐더니 책이 전체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네. 들어가자마자 1위가 됐어요, 드디어. 거의 모든 서점에서 1위가 됐고, 교보만 2위야.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저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이 내- 상태로 쭉 가야 되겠어. 내 책이 하향세인데 내 책이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형을 선고받으면 넌 살이 빠져야 돼. 살이 빠져야 돼. 아니다. 섹스 스캔들. 섹스 스캔들? 그것도 한 4명하고 얽혀가지고. 출판사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정봉주 전 의원을, 입감 다음날 바로 아침에 면회를 갔는데, 면회를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했더니 벽에다가 국가 경영 계획을 붙였어. 국가 경영 계획을 붙였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침 일찍 갔는데, 오전에 갔는데, 앞으로는 오전에 오지 말래.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교도소 경영이 지금 방만하다고. 자기 지금 바쁘대, 오전에. 지도 편달 때문에. 제가 그날 수감되시는 날 예. 아침에 인터뷰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차 안에서 인터뷰하면서 예. 선물을 하나 드렸어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선생님 거 드리면서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거. 사색을 좀 많이 하셔서 돌아오실 때는 정말 위대한 정치인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럴 일은 없고요. 그날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때마침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교화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봉주 전 의원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무슨 자격? 예?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메시지를 매년 하나 봐요. 네. 이런 앞으로 메시지. 내가 들어갈 테니 잘하고 있어라 이런 거 좀. 그런 메시지는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은 각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때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디 희망과 용기를 갖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신 메시지를 재소자인 정봉주 의원이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날. 들어가자마자. 이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화 메시지는요, 보기 싫다고 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봐야 된대요. 갇힌 감옥에서. 이러고 있지 않는 이상은 봐야 된다는 거야. 하여튼 뭐 아주 멀쩡해요. 아주 멀쩡하고, 수위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달라진 게 있다면 머리에 힘을 못 줘가지고 팍 내려앉은 거. 예. 그거 하나만 좀 차이가 그리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 교도관들이 좋아하더라고. 실제로. 아주 좋아합니다. 교도 행정관들도 우리 나왔는데, 거기 이제 면회하고 나왔더니 다 몰려왔어요, 사인받으러. 이게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은 우리가 잘 관리하겠다. 자, 오늘 한인TV가 선정한 2011년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각 뉴스마다 퀴즈를 하나씩 냈는데 맞추시는 분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자와 방청객 모두가 빨간 목도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그 대본에 써 있지만, 두른 분은 우리 고성국 박사님밖에 안 계시고. 자, 그래도 그나마 가장 어린 왕자에 가까운데. 아유, 우리가. 뭐라도 좀 해라. 한번 해봐요. 20대 아니야. 20대예요? 설마요. 30대야. 아니, 저 누구야? 한나라당 비대위원 누구지? 이게? 이준석 씨. 네. 네. 그 사람하고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10살 많습니다. 10살이 많으세요. 10살 맞나요? 예. 저 김호준 총수한테 자꾸 저기 디도스 대책위원회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 한 총수가 어떻게 또 됐나요? 단문자를 보내셨죠. 사실 문자가 왔는데, 이준석입니다. 디도스 조사 함께 하시죠. 뭐 이런 문자가 왔어. 근데 난 이준석이 누군지 몰랐어. 뭐지? 그래서 그게 요즘 그런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여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뜬금없이 그냥 자기 이름 먼저 대고. 내가 이준석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니 조중동이 굉장히 크게 조명됐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일반적인 팬들이 요즘 그런 거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 거에 하나인 줄 알았지. 다음 날 네. 조중동이 쫙 크게 써줬잖아요. 네. 그 다음 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한 걸 보면 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네. 한나라당에서 그 매니저를 한 명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자가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더라? 잠시 봐. 기다려봐봐. 난 진짜 팬인 줄 알았어 끝까지. 네. 팬인 줄 알았어? 나는 기사 보고 나서 그리고 한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막 와. 여러 군데서 네. 모르는 전화가 막 떠. 네. 관련 기사가 떴다는 얘긴데 뭔가. 그래서 네. 인터넷 먼저 찾아봤지. 네. 그랬더니 그 기사가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 알았어? 그 사람 얘가 걔구나. 봐봐. 이준석입니다. 디도스 같이 조사해 주십사. 하고. 네. 그래서 내가 뉘신지 모르겠으나 선관위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이벤트로 전환된 지 오래입니다. 네, 뭐 이런 거. 네. 그러다가 네. 뭐 특검이 시작될 때 뭐 요구할 것을 정리하는데 네. 일반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과대망상으로 실제로 혹은 아니면 이런 문자를 나중에 따가지고 이렇게 공개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친절하게 답해줬어요. 좀 기네. 사법기관에 일반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거란 기대는 현실 정치를 지극히 나이브하게 보는 거다. 이 사건은 이미 정치적 이벤트가 됐다. 시나리오가 다 써졌다는 소리니까 로그 파일도 이미 신뢰할 수 없다. 배역으로 소비되는 거는 그만하고 뉘신지 모르겠는데 계속 뉘신지 모르겠네. 진짜 모르겠으니까 이 건으로 그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굉장히 많이 왔어요. 또 왔어. 또. 그래서 특검에 자기가 강하게 요구하면 된다. 돈 놈이구나. 아니 근데 그러면은 특검이 되겠네요. 민주당이 지금 특검 법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한나라당의 비대위원께서 예. 자기가 요구하면 특검이 된다고 했으니까 법안 제출되면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래서 네. 또 답도 했어. 내가 친절하게. 이번에는 친절하게 했어. 미쳤다고 생각하고. 특검하면 될 거란 기대를 하는 걸 보니 일반인이 분명하신 듯 한데. 특검으로 수용되면 그건 이벤트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치는 복마전이 일상사로 벌어지는 것이니 본인 자신을 잘 보호하시길 바란다. 네. 오히려 그 일을 하시다가 본인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연락을 하시라. 그리고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끝. 하고 했는데 내가 이거 보니까 기사가 난 거야. 뭐라고 그랬더라? 내가 거절했다고 나왔어. 네. 난 누군지 몰랐는데 선물도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그 비대위원이었군. 그럼 자기 소개부터 하셨어야지. 그대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마땅히 알아야 할 사람은 아니잖아. 응? 아니 자기가 자기 이름만 대면 내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 네. 어쨌든 사감 없는 인간 대 인간으로 존대는 여기까지는 더 이상 들이대지 마라. 요즘 정치 이벤트 상태해줄 기분이 아니다. 이거 끝이에요. 재밌나? 자, 협찬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예. 2010년 출간과 함께 초판으로만 6만 5천 부가 팔린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는 생텍쥐페리 재단에서 극찬한 작품으로 현재 15개 나라에 번역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제 앞에 있는 이거 뭔지 아십니까? 네, 버섯입니다. 요게 자연산 상황버섯인데 북한의 청정한 고산지대의 고목에서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상황버섯이다. 네, 그 상황버섯으로 추출해서 만든 향산 상황차, 면역 기능 강화, 숙취 해소, 피로 회복, 위장 기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동의보감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대학병원에 주로 납품하고 있다. 네. 대전 중구에서 여성 헤어 액세서리 전문 업체 노랑누리에서 예쁜 액세서리를 협찬하셨고요. 직장인, 학생, 노인분의 뭉치고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팡팡 GS 홈쇼핑 G마켓 옥션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인정받은 우수 중소기업 전동 어깨 안마기. 고가의 안마 의자보다 실용적이고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연말연시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전. 이거 주의해야 한다. 맞아요. 골절도 주의해야 돼요. 골절. 오늘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방청객이 많이 오셨는데 특별한 사연이 계신 분들 몇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결혼 2년차 올 초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나는 꼼수다 여의도 공연이 있던 날 임신 확인을 했습니다. 덕분에 맨 바닥에 앉을 엄두가 안 나서 여의도 10만 명 가운데 1인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웠지요. 낙곰수와 뉴욕타임스까지 다 듣고 보는 저를 남편은 그러다 빨갱이 아기가 나오면 어쩌냐 이렇게 놀리기도 하지만 제가 뉴욕타임스 방청하고 온 것을 알면은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일정이 너무 바쁘다며 빵과 치킨 같은 것만 드시는 김어준 총수 김용민을 보니까 속상하네요. 다 같이 좋은 소식으로 웃으며 방송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누구시죠? 저요. 근데 치킨 먹는 게 어떠세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쓰러지셨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름진 것만 드시고 고기만 드시니까 좀 안쓰러웠어요. 괜찮아요. 네가 인센테. 채소는 가축들이 먹는 거예요. 뭐 고개를 끄덕여. 그래요. 저기 태몽은 꾸셨어? 네, 친구가 꺼줬어요. 뭐 어떤 꿈이었어요? 친구가 꺼졌어. 친구가 이렇게 같이 뱀을 잡으려고 하다가 잡았는데 갑자기 제 목을 물었대요. 그걸 왜 태몽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걸 태몽이라고 하던데. 제 태몽은 뭐냐? 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꾸셨던 태몽이 뭐냐면은 강원도 춘천의 그 중간에 봉이산이라고 딱 가운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총 한 방을 쏘면은 이 강원도가 다 날아가는 그런 그 꿈을 꾸셨다고 하는 것도 봐서는 공직선거에 대한 출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품어야 할 나이가 온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끄러이 되자. 자, 두 번째. 자, 12월 29일은 저와 남자친구 1000일 되는 날입니다. 저보다 훨씬 정치에 관심 없던 제 남자친구가 얼마 전에 나는 꼼수다 콘서트에 같이 가서 관심을 얻었답니다. 은혜 받으셨구만. 방청에 선정된다면 1000일을 기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셨나요?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1000일. 이제 헤어지세요. 너무 오래 네. 이제 드디어 갈등이 시작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1000일이면 그 언제예요 그러면? 언제 처음 사귀셨어? 2009년 4월 4일이. 2009년 4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두 번째 해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뭘 축하해. 자, 이 시대의 섹시 아이콘 김어준 총수, 지적 평론가 고성국 박사님. 하지만 제게 더 멋지고 자꾸 끌리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의 이름을 연달아 말하다 보면은 귀요미라는 발음이 나요. 김용민. 한번 중독되니 빠져나올 수도 없고 왜 자꾸만 제 허락도 없이 꿈에 나오세요? 나와! 누구야? 나와줄게. 누구야? 근데 그 사람 꼭 아는더라고. 이게 참. 내가 보기엔 용민이가 쓰는 것 같아. 뭐? 자작극 아니야 이거 하나씩? 저 알바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3개월 동안 뉴욕타임스 이름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모은 수익금을 어린이 어깨동무에 기부했습니다. 어린이 어깨동무. 여기는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협의적 지위를 인정받은 비정부 기구, 남과 북의 어린이들의 그 어떤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만남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뭐 아름다운 민간단체입니다. 자, 어린이 어깨동무의 황윤옥 사무총장님 나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유엔 기구를 사칭하는 데가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예. 정말 맞습니까? 예, 근데 유엔기구인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국민들이 많은 마음을 모아서 후원해주는 곳이라는 게 더 중요하죠. 예. 여기서 뭐 무슨 일을 합니까? 아, 저희는 그냥 이름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다 들어있는데요. 어린이 어깨동무는 뭐 좁게는 한반도에 어린이들이 어깨동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넓게는 지구촌 어린이 어깨동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활동한 지는 15년 됐는데 그 계기는 어깨동무 하려면 좀 키가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남과 북의 어린이들은 키가 안 맞거든요. 예.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 일단 북녘 어린이들에게 영양식 또 뭐 아픈 아이들 치료하는 거 이런 거 통해서 좀 키를 맞추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어깨동무하고 살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예. 필요한 일을. 이 상투적인 새끼. 예전에 한겨레 신문사 대표이사 하셨던 권군수 네, 대표가 권고수 이사장님이 대표시고요. 그러시죠? 예,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계셔서 한겨레하고는 인연이 예. 깊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북쪽 하면은 남쪽에서는 정치가 군인만 있는 곳인 줄 아는데 어린이 어깨동무는 북쪽에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린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한이TV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구독 신청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긴 수익이 있어요. 이 수익을 다 모았더니 356만 원이 됐습니다. 356만 원. 예. 잘 안 보이네. 아, 예.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 356만 원. 요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내년에도 우리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한겨레 신문 또 한겨레 20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그리고 이코노미 인사이트 또 뭐 있죠? 그렇게입니다. 예. 네 개, 예, 이런 한겨레 시내 21 시내 21 5개 한겨레 자매지들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뉴욕타임스를 통해서요, 예, 해주시면은 이것도 진짜 좋은 빨리 일로 하자, 이제. 많이 쓰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우리 연초에 구제역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속수무책에 그야말로 농민들을 축산 농민들 애를 태웠는데 저희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한나라당 안영환 대변인이 1월 3일 브리핑에서 1차 장외투쟁 시, 그러니까 당시에 2010년 예산안 투쟁 때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대격돌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한나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장외투쟁을 했어요. 1차 장외투쟁 시 민주당이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때 땡땡땡 확산되는 시기와 겹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1번 구제역이, 2번 패스트균, 3번 호환과 마마가, 4번 인간 광우병이. 야, 구제역 영상을 보여주고 퀴즈를 내가 뭐 퀴즈가 뭐 이래? 아니, 영상이 나올 줄 몰랐지, 나는. 뭐 이래 자, 퀴즈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목합시다. 답을 얘기하라고. 저기, 스누피. 1번이요. 1번. 정답입니다. 이러죠. 선물. 선물. 네. 이거보다도 요게 더 값이나 가겠어, 이게. 조잡해 진짜. 이거 가져가요. 다시는 그걸 쓰지 못하도록 가져가 버려요. 이거 아직 진행형이죠? 여름에 그 문제가 걱정이 참 많았었죠. 네. 침출수 문제가.
뭐 몽골이나 이런 나라 같은 데는 장기간 묻었다가 그게 몇 년 뒤에 그 역병이 돈다든지 그런 여파가 있다라고 그 우희정 교수가 얘기하던데. 흔히 알기로는 구제역이 걸린 소고기나 이제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감기하고 비슷합니다. 구제역은 가축 감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낫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청정 국가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축들을 파느냐,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구제역 살처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책적으로 보면 구제역 사건은 이런 거죠. 그 이명박 정부의 그 정책 운영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건인데, 뭐냐면 저 구제역을 막으려면 사전에 이를테면은 그 예방 반경을 넓게 잡아서 확실하게 살처분을 해버려서 전염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 이걸 하려면은 상당한 정도의 그 손해를 먼저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결단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막았다가 또 터지니까 또 그럼 이만큼만 해도 되겠지. 또 터져서 결국은 저게 제주도 빼놓고는 전국으로 다 번지게 된 거거든요. 실제로 저 구제역 사태는 그 99%는 인재입니다. 인재. 예. 그리고 이명박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인재입니다. 왜 제 얘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출범시킬 때 뭐 대통령이 무슨 도덕적으로는 조금 존경할 만한 대목이 없어도 뭔가 뭐 살리면 잘 살지 않겠냐 이랬잖아요. 업무 능력은 뛰어날 거다 뭐 또는 이런 뭐 기대가 있었죠. 보수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일은 잘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치에서 무능을 드러낸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진행형으로 있는 거예요. 저게 예방에서도 실패했고 확산 차단에서도 실패했지만 사후 처리에서도 실패한 사건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 세계 이 가축 전염병 사상 우리 한국의 이 구제역 사태는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연구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양반이 하는 말은 참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이 구제역 사태가 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그러면 누가 날림으로 땜빵하라 이렇게 명령하나? 응?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이런 말이 첫 번째 명령이야. 다 끝나고 나서 구제역 이제 종료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첫 번째 멘트는 뭐냐면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다. 항상 하나만 한 말을 해. 근데 거기 그 자리에 대통령 없어도 돼. 그 뭐 취재하러 다니셨겠지만 저도 구제역이 막 전국으로 확산됐을 때 뭐 좀 다른 일 때문에 지역을 다녔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는 마을 입구역이 들어갈 때마다 프레카드 붙여놓고 그 마을 청년회죠 주로. 그렇죠. 청년 농민 뭐 농촌 청년 지도자 뭐 협회 뭐 이런 각종 단체에서 정말 사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죠? 네. 예, 사투하고 있고 그 공무원들이 거의 그 몇 달 동안 그 일상적인 행정을 못했죠. 그 뭐 100일 이상씩 뭐 야간했던 사람들도 있고 많이 8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많이 죽었어요. 네, 많이 8분이 죽고 실제로 그 병원 많이들 실려가고 단체장들 기초단체장들도 한 달 이상 뭐 청사에서 야간 침대 펴놓고 잔 단체장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실제 그것이 구제역과의 전쟁이 벌어진 우리 현장에서의 실제 모습인데 이제 대통령은 우리 김어준 총수 얘기대로 그런 얘기만 몇 번 한 거죠. 박사님, 그 양복 단추 좀 푸시죠. 단추가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아니, 2010년하고 2009년에 저희가 또 10대 뉴스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그 김원준 총수는 모든 10대 뉴스, 모든 문제를 MB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깔때기였지. 오늘도 과연 그게 가능할지. 귀찮아, 이제는. 귀찮아? 그런 거 하기도 귀찮아, 예. 이제. 근데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 상태가 어떻게 돼버린 것 보내나. 같아요. 예. 꼭 보내야 하는데. 그것만이 관심이에요. 이게 구제역이 왜 이명박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내냐, 이게 중요한 거야. 하여튼 성공했네. 근데 사실 저 열쇠는 검찰이 갖고 있는 거죠.
검찰이 갖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도곡동 뭐 차명 논란 이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다스가 이제 절로 가버린다든가 연결 보인다 중간에. 그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자는 무기징역 뭐 이렇게 법을 바꾸면 안 되나? 편집 새끼. 무기징역. 어? 검찰이 키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예, 검찰은 정권에 충성하지만 정권보다도 이 검찰이라는 자기 조직에 훨씬 더 충성하죠. 아, 그렇죠. 검찰은 예. 자기 편이 존재는. 그래서 정권 초반의 검찰과 정권 후반의 검찰은 완전히 다릅니다. 권력과의 관계 설정이. 그러니까 정권 초반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정권의 이익을 수호하지만 정권 후반이 되면 가장 먼저 돌아서는 곳이 이 검찰이에요. 그 역대 정권에서 그랬어요. 이명박 정권에서는 어떨지 이제 지켜봐야 될 건데 그렇게 해서 검찰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살아남았다고 할 때는 검찰 조직 전체가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의 검찰 지도부는 그렇게 줄 서서 추세한 사람들이 검찰의 수뇌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인 풍향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단순히 자기가 살아남는 걸 넘어서서 죽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이 사람들은 그 정권과 관련된 뭐 이 첩보 그걸 이제 뭐 대검 정부 수집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카드로 써서 그 하지 마. 네? 아니 얘기 나누세요. 우리도 할 얘기 좀 있어가지고. 그 우리끼리 합시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화면 날려가지고. 사실은 뭐 진행도 잘 못해요.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자기들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정권하고 딜을 하죠. 그리고 야당하고도 딜을 해요. 그럼요. 어쨌든 각하를 보낼 수 있냐 이거예요. 각하를 보낼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국내에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봐요. 검찰은 보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없다 하더라도 그걸 확보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확보한 걸 갖고 검찰이 직접 지르느냐? 그건 아니죠. 다음 정권과 조율 과정에서 뭐 다음 대통령이 또는 다음 집권당이 그 방향은 잡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힘들어.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과 무슨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권력과 뭘 해야 되는 거죠. 뭘 하려고 그래도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50%니까 그냥 찍으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50% 확률에서 김어준하고 고성국이 그 내기하면 맨날 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홍준표 날렸잖아. 승률이 이때는 반반이야. 승부를 다시 봐야 돼, 내년에. 인정하지 않고 있어. 네. 그래서 대통령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봐. 네. 3번 문제를 풀 때 오감 체형이라고 암울한 우리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조명이 갑자기 끕니다. 오감 체형이래. 자, 미리 내가 알려줘 버렸지.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서 다음 중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2번 다 보여. 아닌 배우 것 같아. 김여진, 3번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4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 맞추실 분. 네. 4번. 문제 너무 쉬웠나 보다. 예. 아니, 난 몰라. 예.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이른바 빤스 목사님이에요. 아니, 내 말에 어떻게 했냐고. 이 사람은 여기 뭐 연관돼 있냐면은 그 연관이 있어서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어버이 연합을 동원한 사람입니다. 한 1,000만 원 주고 내려가셔서 저지하시라. 전광훈 목사님이 아주 추억 같은 멘트를 올해 또 많이 날리셨어요. 애를 낳지 않으면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보였어요. 국회에 이렇게 국회에서 조사를 하겠다. 또 그러고 있을 때 나와가지고 한동안 잠적했다가 딱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가 막혔죠. 정작 김진숙 지도위원 같은 경우에는 굳건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때 또 눈물을 보이셨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강철 같은 의지로 이렇게 겨울, 봄, 여름, 가을을 보냈죠. 예. 계속 해봐. 준비된 멘트 끝났어? 네. 네. 빤스 목사. 빤스 목사라고 했다가, 저, 한겨레에서, 따옴표 달고, 빤스 목사라고 했는데, 이걸 고소를 했다고 하죠? 그런가요? 예. 그 누구죠? 그, 박수진 기자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예. 그쵸? 그 빤스 목사가 말이죠. 대구에서 몇 년도인가 2005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막 이렇게 집회에서 과연 인용하기 참 민망한 그런 발언들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개신교 인터넷 신문에서 막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목사가 이끄는 조직에서 단체로 전화를 겁니다. 업무가 하루 종일 마비가 됐대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그 이듬해 그 신문사 편집장을 했었는데 이 목사 아무래도 가서 또 엄청난 그런 발언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기자를 천안으로 보냈습니다. 무슨 교회 집회 갔더니 위에 그랬더니 그 목사가 그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여성들 속이 다 비친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이거는 더 직설적이었는데 차마 옮기기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교회는 왜 다녀요? 신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신도도 있고 아주 많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그게 제가 몇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부조 문화가 이상한 그런 목사들도 계속 먹여 살리고 있다. 이를테면은 김 집사 아들 결혼할 때 5만 원 부조했단 말이에요. 우리 딸 결혼할 때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못 떠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고리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더라.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 네. 또 이제 교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김호준 총수, 교인이었습니다. 고2 때까지. 중학교 때는 성경을 10번 읽었대요. 예.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분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예. 약간 근데 이분이. 목사 중에? 장로 중에. 예. 어느 장로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무슨 간증 집회 가면 1시간 동안 자기 살아온 얘기만 주야장창 얘기하고. 장로에 우리나라에 한 사람밖에 더 있어요? 많습니다, 장로. 그런데 약간 박사님 단추 좀 풀어주세요. 하나 붙였어. 잘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장로. 복음만 잘하면 되잖아. 그렇지. 목사. 목사. 내가 교회 이제 어준이 형. 예. 뭐. 그러다 이제 고2 때 네. 설교를 한번 딱 듣고 그 뒤로 교회 발길을 끊었습니다. 왜 끊었느냐? 목사가 설교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그리고 자살했다. 그리고 지옥 갔다. 지옥 갔다 이 멘트에 이 양반이 굉장한 회의를 느낀 거야, 교회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가룟 유다는 예정설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는 그 역할이 그랬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 배만 때리고 돈 받아가지고 팔아 넘기고. 그게 왜 해, 근데? 뭔 얘기하려며.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역할을 충실히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런 사람을 지옥 보내면은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예수를 안 팔면은 예수가 또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자기 역할에 충실했는데 이 신이 천국에 못 보내줄 망정 지옥으로 보낸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이래요, 오늘? 기독교 얘기하려면, 저기 저 얘기나 해, 그러면. 목사님. 저기 지인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모두가 굉장히 슬퍼하는데, 유족들도 다 울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천국 갔잖아요! 기뻐하세요! 막 이래요. 계속 울지? 아니, 왜 울어? 울지 말라니까? 기뻐하라니까? 천국 갔어! 이 뒤에서 담배 피면서 듣고 있던 김원준 총수가 가가지고, 귀에서 살짝 대고, 기뻐하라고, 근데 이 목사가 얼굴이 상상이 돼가지고, 이건 실화야. 네. 설교가 끝났어, 그래. 설교가 끝났어.
자꾸 기뻐하라고 하면 안 그랬으면 제가.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라고. 예. 근데 이 뭐 이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냐? 뭐 지금까지 편집될 거니까. 아, 저거. 김진수. 이게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대 뉴스가 됐겠죠. 하나는 김준숙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한 개인이잖아요. 예. 이 개인이 버텨서 국회를 움직였어요. 예, 그리고 대기업을 움직였어요. 예, 우리 이 노동운동의 역사는 대개 이런 식으로 전태일 한 사람이 몸을 던져서 노동법을 바꾸듯이 예, 아직도 그런 수준의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이 그 우리 노동운동의 어떤 현실을 다시 보게 하죠.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희망버스는 아마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예. 희망버스. 예. 그러니까 무슨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동료 노동자들이 뭘 하러 간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있죠. 연대 차원에서 있을 수 있고 또는 단체가 뭘 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희망버스는 그냥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행동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올해 1년 동안 내내 벌어졌던 그런 그 새로운 형태의 시민행동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한진중공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여기서 두 가지의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행동의 패턴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지 않냐. 그게 무슨 정광훈 목사보다도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정광훈 목사가 저를 고소한 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 조직원들이 빠진다. 저를 고발했었어요. 뭐냐면 왜 고발했냐면은 제가 그때 글을 썼거든요. 정광훈은 이렇게 망언을 그러니까 네. 이게 뉴욕타임스가 자꾸 낙곰수처럼 되는 것 같아요. 제 얘기에 주목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촛불 집회 막 있었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고발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정광훈 목사가 물러나야 할 만큼 아주 문제가 많은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우리는 뭐냐? 우리를 모욕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고발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짜증나더라고. 뭐 이런 같은 고발을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하면서 이런. 나중에 검찰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뭐 이건 기소거리가 못 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야 되는 건데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반박 자료를 만들어 보내달라. 이걸로 끝냅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역대 성희롱 발언을 해가지고 잘린 사람들 관련한 기사만 한 프린트 이만큼 해가지고 보내줬지. 예. 그렇게 해서 끝났다. 근데 고발은 성립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욕당했다가 느끼면 일단 고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주관적 감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느낀 거니까. 이 김원준 총수가 저에 대해서 야, 이 돼지 새끼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때 모욕을 느낀다면 그러면 이제 잡아놓을 수 있는 거죠. 안 느끼니까 문제지. 느끼냐, 이 새끼야? 느끼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정광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 왜 자꾸 정광훈으로 가? 나는 정광훈만 눈에 보여. 딴 분들은 너무 위대해서. 아니, 진짜 이게 중요한 사건이 맞아요. 네. 왜냐면은, 김진숙 그 지도위원이 크레인에 더 오래 있었어도, 사실 희망버스가 없었으면, 이렇게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비극적 결말이나, 아니면은 그냥, 인간적인 그 체력적인 한계에 도달해서 그냥 끝났겠지.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인문학적 상상력의 승리라고 봐요. 이런 상상력을 누가 해낸 거잖아. 노동운동계에서 흔히 해결하던 방법이 아니라 누군가 너무 답답하니까 인간적으로 그 연민, 뭐 유대감,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송경동 씨. 예. 그 인문학적 상상력의 승리다. 난 봐요. 이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 말을 했다고 감옥 보내고 기획했다고 감옥 보내고. 아, 참. 이걸로 그냥 한 대 치고 싶습니다. 상황 보셔서. 오, 단단해, 이게. 어?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김진숙 지도위원은 한겨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었죠. 이 사람 아니고. 네. 한결 같잖아. 그래도 10위권 안에 중요한 인물, 중요한 일간 사건이긴 하지만, 스포츠에서 선정한 인물인 것 같은데.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저는 의미도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는 노동운동의 패러다임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롤모델이 될 것 같지 않아, 실제로. 똑같이 반복되기는 어렵다고 봐. 희망버스 언제 맨날 가겠어.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굉장히 큰 사건이나 올해의 사건 첫 번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한겨레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야 면이 쓰잖아. 예. 한겨레답고. 하우영 기자가 실제로 부산에 여러 차례 내려갔고 김진숙 지도위원 인터뷰도 많이 했었죠. 실제로 지금 김진숙 지도위원을 만나면은 그 땅멀미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멀미. 이게 크레인이 우리는 이제 그 정지된 화면으로만 보니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은데 24시간 계속 돌거든요. 돌지 않으면 바람 때문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신 뒤에 며칠 동안은 계속 구토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멀미를 하다가 이제 내려오시니까 이게 땅을 디디면서 이게 땅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맞아. 예, 땅멀미 있어. 그래서 이게 땅멀미라고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린 사람들처럼. 뱃사람이나 아니면 예민한 사람들은 비행기 오래 타고 나서 처음 내려도 땅멀미해요. 그렇죠. 땅에만 흔들리는 것 같고. 지금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갔다 와서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돼지야. 자,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언급인 것은 무엇일까요? 예. 2번. 내 입으로 반값 등록금 이야기 안 했는데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냐? 아닙니다. 예. 4번. 틀렸습니다. 어렵네. 그럼 1번밖에 안 남았죠. 1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예, 1번. 예. 이걸 안 했어요? 안 했어. 이거는 저 2008년 그때 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은 했고 반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년에는 안 했다 이런 예, 얘기? 그렇습니다. 예. 야, 문제가 어렵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 등록을 연도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3, 4번은 그런 말은 전혀 안 했었고요. 선물 가져왔어요? 예. 저는 그 한대련 학생들인가요? 자생적 학생운동으로서 이렇게 반값 등록금 이슈를 사회 의제화한 그런 사례라서 참 의미 있게 지켜봤습니다. 반값 등록금 되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 실제로 한대련에서 이 반값 등록금을 의제화했는데 예. 실제로 이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고 그게 이것이 이슈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대학생들이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대련 자기 돈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그래요. 출마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뭐 방해 공작이 많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니었어서 네. 저희들로서는 뭐 예. 불어 언제 거예요?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다 발설해가지고. 사실은 진짜 지금들 마음대로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반값 등록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 얘기하고 뭐 서민 경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가계부채 뭐 김석동이니 그 김석동보다도 윗자리에 있는 박재환이니 다 내년 경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경제 성적이 지금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유구무원인 거지. 우리가 아니라 정부가. 정부가. 예. 제가 보기에, 각하의 재산 상태는 대단한 정도로 개선되었을 것이다. 각하 재산을 경제 성장률로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747을 돌파를 했을 것이다. 그 지금 각하 대통령 재산 얘기했는데 뭐 실제로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경제 성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기록적인 이익을 올해도 보고 작년에도 보고 보잖아요. 예. 예. 물론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는 이제 상식이지만 예.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예. 그래서 99대 1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회의 기득권층이 1%로 쪼그라들고 대다수 99% 절대 다수가 지금 이게 더 못 살게 됐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안정적 자본주의 발전은 항아리형으로 계층 구조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피라미드형에서. 말하자면 가운데가 어쨌든 불룩해질수록 사회가 안정된다는 건데 지금 99와 1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꼭지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아래라는 거거든.
이거는 피라미드형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피라미드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대중적 분노가 표출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경제 성적이 단순히 초라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태가 계속되면 기득권 집단들이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뭐 정권을 뺏기고 안 뺏기고 그 차는 훨씬 넘어서는 이 계급적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737 공약 7이 경제 성장률 7이었잖아요. 예. 내년에도 대선이 있을 텐데 각각의 정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몇 퍼센트 성장 뭐 이걸 물어보고 상대보다 더 높게 하려고 이럴 텐데 이제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죠.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로 해서 일반 민간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착시 지표도 대단하고. 예. 그럴 수도 있지. 만약에 아니 늘 5%대였잖아요. 참여정부 때는 4에서 5%대였는데. 아니, 그 퍼센트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글로벌한 거는 이제 보편적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예외일 수 없다 보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큐파이 월가를 실천한 미국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이제 오큐파이 여의도를 한 거 아니에요? 시도를 했었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오큐파이 여의도를 때렸는데 그 단체들이 보니까 맨날 보던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노는 무슨 운동권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기 힘든 모든 젊은이들이 분노를 하는 건데 그것도 기존에 그 이 운동 색깔이 강한 또는 정치 색깔이 강한 단체가 주도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이 젊은이들이 그 자신의 진정성을 정치적으로 훼손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 나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앞으로 안 된다. 이게 보수 세력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에 대처하는 제야 또는 진보단체 또는 야권의 접근 방식도 상투적이긴 마찬가지다. 이런 방식으로는 오큐파이 여의도는 못 일어난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요. 근데 이게 월스트리트하고 좀 다른 게 여의도 증권가에서 우리 경제가 무너지거나 나한테 돌아올 어떤 혜택이 뺏겼다고 생각할 만한 실질적 정황도 우리한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다르게 이 여의도에 대한 분노로 월스트리트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따와서 전환시키기에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 점도 있어. 네, 실제로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가봤잖아요. 월스트리트. 가봤어요. 네. 그 오큐파이 본부를 가봤어. 허술해. 내 말은 무상대여를 공간이 허술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조직력이나 그들의 사고나 문제의식이나 또는 뭐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인식의 수준이나 허술해요. 나는 그들이 뭐 대단한 그 뭐 철학과 조직과 또는 운동 방식과 뭐 이런 게 이루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촛불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촛불. 최초의 촛불과 유사한 양상으로 그게 월가를 대상으로 일어났을 뿐 그리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면 걔네는 걸었을 뿐인 거예요. 거기서 한 발로 나가지 못했더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마추어리즘이 오큐파이 월 무브먼트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허술하게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의 공권력이 투입되니까 별 저항도 없이 바로 진압당하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오큐파이 여의도의 실패는 그 순수성과 그 아마추어리즘이 없어진 상태, 그것이 전면으로 드러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이건 뭐 논쟁적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 점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얘네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꼭 오래 나눴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또 있었나 그때? 네, 있었지. 또 못 알아들었잖아. 아니 알아듣긴 했어. 근데 말을 내가 못하지. 예스. 땡큐. 다행히 12월이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근데 그 운동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는 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이끌어내야 되겠다는지
그렇게까지 못 갔어요. 전혀 못 갔고 오히려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을 지키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그 기존의 정치 조직이라든가 운동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과 결부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여기 아직은 거기 머물러 있더라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정권 교체, 뭐 의회 권력 교체 이런 출구 또는 혹은 뭐 결과물, 특정 정치를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고 타겟으로 해서 그들을 어떻게 압박할 것이며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그럼 니네 유지는 어떻게 하냐,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냐, 그 비용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은 뭐가 있냐,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며 결국은 얘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 근데 아니 그거는 우리 노하우의 방법이 있어서 김창수나 김 교수가 미국의 젊은 청년들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미국은 정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그것을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적어도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차원이 다르게 볼 것인데 나도 이를테면 2008년에 촛불 집회 초반과 후반이 그러면서 성격이 좀 달라지는 것이고 후반으로 가면서 정치가 될수록 실제로 일반 국민들과 멀어지는 측면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안 멀어지면서도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안 멀어지면서도.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FTA 공연을 여의도에서 난공수다 공연식으로 하면 FTA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이게 기본적으로 나는 촛불에서 지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집회인데 재밌어질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촛불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진화를 겪었는데 적어도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의 본질적인 운동의 속성은 우리가 했던 촛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고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어내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그 대중적으로 공유되는 그 정서와 감성으로 충분하고 좋은 것이고 그것이 정치적인 기획으로 나타날 때는 전혀 차원을 달리해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순간 이 운동 자체에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면서 위축되거나 또는 왜소화되거나 또는 극단화되는 거죠. 이를테면 나는 낙검수가 FTA 반대 투쟁을 하는 이 제야시민단체나 야권들과 함께 이를테면 여의도 공연을 했다. 아니 뭐 낙검수 워낙 인기 있고 김어준 인기 있으니까 5만 명, 10만 명을 모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낙검수가 제대로 발전하는 길이냐 또는 그것이 실제로 야권이나 제야시민단체 또는 명백하게 다른 어떤 정당들의 자기 발전에 실제로 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저는 조금 검토해보고 토론해볼 여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죠. 네, 저렇게 얘기를 하죠 지식인들이. 난 지식이네요. 지식인들의 역할은 저런 겁니다. 저는 비만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문제를 낙검수 팀한테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대로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바쁘고요. 바쁘고요. 어떤 제안도 싫어요. 내가 이 1992년에 그 문민정부를 빨갱이라고 공격하던 월간조선의 그 조갑제와 공개적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내가 5차례에 걸쳐서 월간지에 800매에 가까운 글을 썼는데 그때 조갑제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나 바쁘다. 논쟁하기 싫다. 지금 김어준이 보여주는 태도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다고. 그리고 5달 후에 그 조갑제가 편집장 내려놓고 중동 특파원으로 쫓겨갔습니다. 중동. 저는 사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드디어 이제 입이 열릴 만한 이슈가 나옵니다. 만나보시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 24일 치러질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편가르기가
투표장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길을 막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하여 충원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밝힌 의무급식 예산은 서울시목만 한 해 700억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0년 오세훈 시장이 쓴 서울시 홍보비 예산은 얼마일까요? 보기 보여주십시오. 왜 손 안 드세요? 제일 많은 걸 텐데. 3번. 5,400억이나 쓰진 않죠. 틀렸습니다. 낚였어. 이게 함정이었네. 그럼 그 다음 이거네. 아닙니다. 정답은 500억이었습니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내 기억으로 1,000억 단위예요. 근데 세종대왕 동상 바로 뒤에서 스노우볼로 날린 거를 홍보비로 잡을 거냐 뭘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네. 예. 그리고 홍보비로 본다면 포함이 되겠지만 공식적인 거는 500억 정도 됩니다. 야, 700억은 없다. 근데 홍보비 500억은 써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하여간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우리 세훈이 형은 어쨌든 오세훈이. 세훈이 형이 아주 대선 일정을 굉장히 앞당겼고 또 여권의 어떤 몰락에 결정적인 어떤 그런 기여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예. 오세훈 욕하시면 내 절친이야. 절친이. 오세훈은 뭐 다시는 나오기 힘들겠죠. 지금 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면 오세훈이 보수 진영 예. 여권에서는 네. 2등이나 3등을 계속해요. 지금도? 예. 왜 그런가? 그거는 좀 조사한 데서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사자가 조사 응답자가 보수 세력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 일반 시민들 상대로.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오세훈이 김문수나 정몽준이보다는 낫잖아요. 호감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수가 진보 간에 낫지 않나요? 조만간 119랑 싸우는 사람보다 그래도 무슨 무상급식도 싸우는 사람도 낫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직접 만약에 어떤 뭐 후보로 나서면 사실은 한 짓이 너무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끼친 자기 진영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한나라당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강남에서 출마한다. 내년에. 그건 한나라당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네. 한나라당에서 오세훈을 버릴 이유가 없죠. 어떤 한나라당인데. 나는 알 것 지난번하고 같아. 얘기가 좀 다르신데요? 지난번에 고 박사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세훈의 한나라당이 정치적 오세훈을 미래는 버릴 거다?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는데. 예, 나는 그렇게 보는데 예. 한나라당은 오세훈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보수 세력은 예. 오세훈을 여전히 이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2등이나 3등으로 자리매김을 해주는 그런 그 끈질김을 보이고 있죠. 나는 못 살아갈 것 같아요. 절대. 매일치 기사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싣고 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세훈 이름이 빠졌어요. 그렇다고 오세훈 아예 안 물어본 거군요. 그렇죠. 오세훈 최근 조사를 보면 오세훈을 넣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을걸요. 네. 왜냐하면 왜 빼고 합니까? 안철수는 넣으면서. 오세훈은 안철수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아니 안철수는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한 사람인데 넣고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자기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빼고 그건 너무 오 편파적이죠. 전 시장이 오 박사님은 저런 게 있어. 공평 강박이 있어. 그게 공평한 거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오세훈은 아웃이잖아요. 사실상 사람들 머릿속에. 아니라니까 내기 합시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시점을 언제로 내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7년. 아니 그럼 내가 바보야? 2017년에 오세훈이 안 해, 우리 이거. 2017년에. 아니 낙곰수를 안 하겠지만 뉴욕타임스는 한다니까. 뉴욕타임스는 왜 안 하냐고. 일단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시작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네. 각하가 물러나면 뉴욕타임즈나 뭐나 안 할 생각인데 모르죠. 대지가 하고 있을지는. 그럼 내가 단독으로 샷을 받고 그래도 그때 한다 그러면 모욕죄로 걸 생각입니다. 이게 다 캡처로 받아놨어요 지금. 예. 아니 진짜 그 김보혁 기자님 어떻게 오세훈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10년이나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2017년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2017년도 안 된다고 보고요. 오세훈 전 시장 때문에 저도 참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왜요? 한겨레 20일에 있을 때 아까 그 인터뷰를 하던 시점부터 한
10주 연속 표지 이야기로 정치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정이 빨리 당겨져 버렸던 건데 오 시장이 오판을 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홍준표 대표가 말립니다. 여기에 걸면 안 된다, 사퇴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오 시장이 그 얘기를 하죠. 제가 사퇴를 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돕겠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 판을 잘못 읽고 오판했다는 거죠. 자기가 사퇴하고 이렇게 찌그러질 텐데 자기가 얼굴 내밀면 그게 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치의 기본 자질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만큼 서포터스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지적 각하 시점으로 항상 얘기하는. 네가 그렇게 던지고 나가면 그 뒷단의 프로세스는 시나리오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한나라당이 아닌 한나라당을 말렸으니까 받쳐줄 누군가 있지 않고서 청와대도 한나라당도 말리는데 단독으로 이 모든 일을 벌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서포트한 사람이 각하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각하 사이드라고 본다는 거지. 각하 쪽. 박근혜를 언젠가 이렇게 흔들거나 대선 날씨는 기니까 흔들거나 이렇게 불안할 때 오세훈이 툭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 내년 대선에서 오세훈이 나설 룸은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나서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오세훈이 뭐 김문수, 정몽준 뭐 등등 다른 이 차기 후보군, 그러니까 2017년을 바라볼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 경우에 내 느낌인데 김문수나 정몽준보다는 오세훈이 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재등장의 계기는